전 세계 경제 지도가 다시 뒤집히고 있습니다. 출산율 0.7명대, 초고령화 진입, 국토 면적은 캘리포니아 절반에도 못 미치는 작은 나라.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이미 성장의 한계선을 넘어섰어야 할 국가가 2025년 한국제연구기관의 종합국가 영향력 지수에서 세계 6위를 기록했다는 비공식 결과가 유출됐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GDP 순위가 아닙니다. 군사력, 기술력, 문화 파급력, 위기 대응, 재정 건전성까지 여러 지표를 합산한 결과 이 나라는 일본과 프랑스를 제치고 유럽 주요국들과 같은 라인에 섰습니다. 정치 경제적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통계 산정 방식이 과도하게 아시아에 유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일본 일부 언론은 일시적인 환율 효과라고 축소 해석하려 듭니다. 숫자는 더욱 선명합니다. 1950년대 1인당 GDP 수십 달러에 불과했던 이 나라는 현재 1인당 GDP 3만 달러 중후반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전쟁 폐허를 기록했던 흑백 사진과 지금의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극단적인 대조를 이룹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의문은 남습니다. 출산율, 가계부채, 안보 리스크라는 마이너스 요인을 안고도 어떻게 이런 순위가 가능한가? 지표와 이론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괴리 속에서 한 인물의 과거와 선입견, 그리고 예상 밖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저는 루카스 바인가르트입니다. 1968년생, 독일 함부르크 출신, 유럽에서 영향력 있는 위기 전문 거시경제 분석가죠. 그날 브뤼셀 회의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유럽 아시아 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이 모인 비공개 글로벌 영향력 지수 자문 회의였어요. 초안 자료가 테이블 위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무심코 한 줄을 읽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잠정 결과 6위 대한민국, 7위 일본. 순간 회의실 한켠에서 일본 대표단이 낮은 목소리로 항의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평가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눈빛들이 오갔죠. 유럽 대표 몇 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 역시 속으로 동의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라고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저는 유럽계 투자은행 주니어 분석가였습니다. 현장을 경험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죠. 아시아의 숫자는 믿을 수 없다. 위기가 한번 오면 모두 같이 무너진다. 그 시절 제 아버지는 조선업 관련 중소부품 회사를 운영했습니다. 은행과 컨설턴트의 조언에 따라 아시아 조선업 붐에 맞춰 과감하게 투자했지만 태국에서 시작된 폭락과 함께 한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위기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회사는 몇 년 만에 파산 직전까지 몰렸어요. 저는 밤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한숨 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기계들이 줄줄이 팔려나가고 저녁 식탁의 분위기가 무너져갔죠. 제 머릿속에는 아시아의 위기는 곧 가족의 위기라는 개인적 상흔이 뚜렷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한국은 수십 개 아시아 국가 중 하나 정도의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기술이나 K컬처에 대한 이야기가 유럽 언론에서 다루어져도 제 분석 메모에는 늘 같은 문장이 남았죠. 단기적 유행일 가능성 높음. 구조적 취약성 고려시, 장기 지속성은 미지수.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시아 중에서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일본을 앞섰다는 겁니다. 이상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리스크로 묶어왔던 제 사고방식에 예외일지도 모르는 하나의 점이 찍힌 거죠. 회의가 끝난 뒤 한 유럽 싱크탱크 소장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한국 측에서 비공식적으로 제안이 하나 들어왔다더군요. 그 나라를 직접 보고 이 순위가 말이 되는지 검증해 줄 사람. 자네 같은 회의적인 전문가를 원한답니다. 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그 나라가 정말 일본보다 위라는 걸 직접 증명해 달라는 뜻인가요? 소장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검증이든 반박이든 가서 보고 나서 말해달라더군. 자네 가족에게 아시아가 어떤 의미였는지는 알고 있네. 그래서 오히려 적임자라고 보는 모양이야. 제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의 쓰러진 공장, 줄줄이 팔려나가던 기계들,
무너져가던 가족의 저녁 식탁 풍경이 오래된 흑백 사진처럼 스쳐 지나갔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같은 결론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시아는 변하지 않았다는 걸 그 나라의 심장부에서 확인하게 되리라고요. 며칠 후, 제 여권 위로 ICN 인천국제공항이라는 도장이 찍히는 소리가 겹쳤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제가 마주하게 될 한국이 과거,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위기의 아시아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으리라는 것을요. 비행기 문이 열리고 저는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공항 내부는 거대한 컨트롤 타워 하나가 사람, 수화물, 정보의 흐름을 동시에 조율하는 듯한 분위기였어요. 자동 출입국 심사대 앞에는 긴 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자 여권을 올리고 카메라를 쳐다본 지 3분이 채 되지 않아 입국 도장이 찍혔죠.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에는 이미 막 내려온 가방들이 돌고 있었습니다. 저는 순간 익숙한 냉소를 꺼내려다가 조금 늦게 멈췄어요. 공항이 편리하다고 나라 전체가 안정적인 건 아니니까요. 공항 로비에는 K글로벌 이노베이션 위크라고 쓰인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 기업인과 연구자들이 모여드는 행사인 듯 했죠. 제 상징색처럼 늘 손에 들고 다니던 검은색 서류 가방이 네온과 LED 조명 사이에서 낯설게 보였습니다. 그때 단정한 정장을 입은 40대 초반의 여성이 제 이름이 적힌 패널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루카스 바인가르트 박사 맞으십니까? 한서연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국제협력센터에서 나왔습니다. 한서연은 유창한 영어와 차분한 태도로 일정표를 건넸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와 고속도로에 오르자 제 표정이 미세하게 바뀌었습니다. 도로는 정돈되어 있고 차선마다 속도를 안내하는 전광판이 실시간으로 바뀌었죠. 낮은 굉음과 함께 전기차들이 조용히 추월해 나갔습니다. 한서연이 옆자리에 놓인 태블릿을 켜서 보여줬어요. 인천 경기 전역의 물류 흐름, 항만 처리량, 항공 화물 데이터가 실시간 그래프로 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인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동북아 물류 여객 허브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시기마다 다르지만 화물 처리 기준으로 세계 상위권 공항에 꾸준히 이름을 올려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저는 한눈에 수치를 훑어봤습니다. 그래프는 안정적 상승 곡선을 그렸죠. 제 머릿속에는 자동으로 과연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까라는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서울 외곽에 들어서자 거대한 아파트 군락과 업무용 빌딩,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 녹지와 강이 촘촘히 엮여있는 풍경이 나왔습니다. 야간이 되자 차는 한강 다리 위에 올랐어요.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의 불빛과 멀리 남산타워의 조명이 도시 전체를 둘러싼 거대한 파형처럼 깜빡였습니다. 한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불빛들 대부분은 70년 전 완전히 어두웠던 자리였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이 도시에 남아있던 건 폐허와 피난민 수용소뿐이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창밖 불빛을 바라보다가 작게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폐허에서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렇다면 그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는 뜻 아닌가요? 서울 시내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친 뒤 창가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제 표정은 아직 의심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도시는 분명 눈부시게 발전해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버블일 수 있다. 아시아 특유의 과열일 수 있다는 문장들이 빨간 펜으로 밑줄 그어진 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침대 위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야경 뒤편, 이 도시가 지나온 어두운 역사는 과연 어떤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다음 날 아침 한서연은 저를 용산 전쟁기념관으로 안내했습니다. 현대식 건물 앞 광장에는 전차와 전투기, 군함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관람객들 사이로 수학여행을 온 듯한 학생들, 손을 잡고 걷는 노부부의 모습이 보였죠. 전시장 입구에서 머리가 희끗한 70대 남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한국 전쟁 당시를 기억하는 세대이자 오랫동안 전쟁사 연구를 해온 최민호 명예 큐레이터였습니다. 최민호는 정중히 인사한 뒤 첫 전시실로 저를 이끌었습니다. 벽에는 1950년대 서울과 주요 도시의 폐허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국제기구 자료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수십 달러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많은 서방 언론들은 이 나라를 회복 불가능한 국가로 분류했습니다. 최민호는 영문 기사 일부를 가리켰어요. 50년 이상 외부 원조 없이는 자립 불가라는 분석 문장이 눈에 들어왔죠. 제 뇌리에 제가 신입 분석가로 일하던 시절 읽어왔던 위험국가 리스트 문서들이 겹쳐졌습니다. 그 문서들에서도 한국은 늘 위험에 가까운 색깔로 표시돼 있었어요. 다음 전시실에는 1960년대에서 70년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경부고속도로 수출 1억 달러 돌파, 중화공업 육성 같은 키워드들이 연표와 함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말했습니다. 자원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선택지는 분명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고 바다를 건너 수출로 승부를 보자는 전략입니다. 당시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지금 돌아보면 다른 길은 사실상 없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독일 광부 간호사로 파견된 젊은 한국인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 속 탄광과 병원 풍경에서 제 아버지가 사업을 확장하려 했던 독일 조선소 풍경을 떠올렸어요. 같은 시기, 같은 대륙. 누구는 조선소로, 누구는 탄광으로. 그런데 그때의 선택이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 마지막 전시실에는 1950년대 폐허 사진과 2020년대 서울 스카이라인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조용한 목소리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약 70년입니다. 세계 최빈국에서 종합 영향력 지수 상위권으로 올라오는데 걸린 시간 말입니다. 이걸 두고 기적이라고 부르는 시각도 있지만 내부에서는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기적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지 않습니까? 최민호는 잠시 미소를 짓고 답했습니다. 기적이라고 부르면 다시 일어나기 어렵다는 뉘앙스가 깔리기 때문입니다. 이건 반복 가능한 선택과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희생에서 나온 결과라고 보는 편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합니다. 제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반복 가능한 선택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렸어요. 제 아버지는 위기를 운 없는 사고로만 여겼고 다음 선택을 할 기회조차 놓쳐버렸습니다. 전쟁기념관을 나오는 길, 서울 도심의 고층 빌딩들이 유리창에 반사된 채 멀리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회복 불가능 판정을 받았던 나라가 회복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했다면 그 사이에 어떤 보이지 않는 변수가 있었던 것일까? 한서연은 다음 일정지를 알려줬습니다. 이제 그 변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한국 산업화의 심장부 중 한 곳입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 변수를 제가 찾아낼 수 있을까? 몇 시간 뒤 저는 태백산맥 동쪽 해안에 자리한 거대한 제철소 단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용광로 굴뚝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크레인들, 끝없이 드나드는 화물차 행렬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공장 유기체로 만들고 있었죠. 이곳은 한국 철강 산업을 대표하는 제철소 중 한 곳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은 입사 30년 차 현장 출신 임원인 장도현 공장장이었어요. 안전모와 보호안경을 착용한 장도현은 저를 데리고 제철소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처음 논의되던 시기는 1960년대 후반입니다. 당시 세계은행과 여러 선진국 전문가들이 경제성이 없다는 평가를 내렸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본도 기술도 부족한 나라에서 대형 일관 제철소를 짓는 건 과시용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장도연은 한 장의 오래된 사진을 보여줬어요. 흙먼지 속에서 첫 삽을 뜨는 사람들, 종이 같은 설계도면을 붙잡고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기술자들. 심지어 국내에서도 회의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철소는 완공됐고 첫 해부터 흑자를 냈다는 점이 지금까지도 종종 언급됩니다. 당시로서는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고들 하죠. 용광로 앞에 선제 얼굴로 강렬한 주황빛이 비쳤습니다. 눈앞에서 쇳물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 거대한 거푸집을 채우고 스파크가 별처럼 튀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예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방문했던 함부르크 조선소. 멈춰선 크레인, 썰물 빠진 부두, 흐려지는 독일 철강 조선 산업의 위상. 비슷한 시기, 누군가의 산업은 기울고 누군가의 산업은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선택만 특별히 운이 좋았다고 치부할 수 있을까요? 장도연은 품질관리센터로 자리를 옮기며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지금은 수소환원 제철 같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술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단기 이익만 계산하면 부담이 되는 선택일 수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결국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모니터에는 실시간 강판 두께, 온도, 불량률 등 수십 개의 수치가 빨리빨리 갱신됐습니다. 저는 모니터 속 숫자들과 용광로 불꽃, 그리고 바다바람에 말려가는 철 냄새를 연결해봤어요. 위험을 감수한 초기 선택, 이어지는 품질 집착,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 투자. 이 조합이라면 단순히 운이라고 말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퇴근 시간 무렵 공장 인근 식당에서 장도현과 몇몇 직원들이 지역 특산 음식을 함께 나누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웃음소리, 술잔 부딪히는 소리, 예전엔 마리아로 시작되는 현장 이야기들이 제 귀를 스쳤어요. 한서연이 옆에서 낮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상당수는 2세, 3세까지 이어지는 제철소 가족입니다. 힘든 업종이지만 지역과 학교, 복지 시스템이 함께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업과 공동체가 묶여있는 구조인 셈이죠. 저는 제 고향 함부르크를 떠올렸습니다. 조선소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졌던 학교들, 가게들, 동네의 공기. 그때와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같은 쇠를 다루는데 어떤 도시는 축소되고 어떤 도시는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잠들기 전까지 그 질문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산업의 심장에서 느낀 이 차이가 과연 한국만의 특수한 운이었을까? 아니면 사람을 쓰는 방식에서 비롯된 구조적 차이였을까? 다음 일정지는 대전이었습니다. 저는 대덕 연구단지와 이공계 특성화 대학 캠퍼스를 찾았어요. 넓은 캠퍼스 안에는 로봇공학, 반도체, 바이오, 인공지능 등 각종 연구동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하는 사람은 40대 초반의 반도체 공학자 민지현 교수였습니다. 유럽 유학 경험이 있고 국제학술지에 다수 논문을 낸 연구자였죠. 민지현은 캠퍼스를 걸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1970년대 초반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결국 사람의 머리라고 판단한 셈이죠. 강의동을 지나 연구실로 들어가자 학생들이 밤샘 실험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화이트보드에는 복잡한 회로도와 수식, AI 모델 구조가 빽빽했어요. 민지현은 반도체 클린룸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이유 중 하나가 이런 교육 연구 인프라입니다. 구체적인 순위와 점수는 평가기관마다 다르지만 한동안 혁신대학 상위권에 꾸준히 이름을 올린 적도 있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보고 온 오래된 석조 건물들, 전통을 강조하지만 때로는 변화를 두려워하는 대학들과 자연스럽게 비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학생들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제 질문에 민지현은 잠시 생각한 뒤 답했어요. 결핍에서 오는 추진력이라고 할까요? 집집마다 사연은 다르지만 공부가 유일한 길이었다는 세대가 아직도 꽤 많습니다. 덕분에 과열 경쟁, 스트레스 같은 부작용도 존재하지만요. 학생 식당에서 간단한 점심을 함께하며 민지현은 자신의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1970년대 시골에서 자라 장학금을 받아 서울로 올라온 세대입니다.
그 세대에게 한국 전쟁과 가난은 살아있는 기억이었습니다. 그 기억 위에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신념이 강하게 얹힌 거죠. 저는 제가 예전에 냉소적으로 썼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비합리적인 집단 강박에 가깝다. 하지만 방금 본 토론실, 밤늦게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동, 라면을 먹으며 논문을 체크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단순한 강박만으로 설명하기엔 어딘가 다른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결핍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세계 최첨단을 겨냥하는 눈빛. 과열이자 동시에 엔진이었죠. 캠퍼스를 떠날 즈음 민지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영원히 지금의 위치를 지킬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원이 아닌 사람에 투자하는 선택은 앞으로도 바꾸기 어려울 겁니다. 이 나라는 그 길 말고는 딱히 다른 길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버스 창가에 앉아 멀어져가는 연구단지를 바라봤습니다. 위기 때마다 무너지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먹고 사람을 더 키워온 나라. 그렇다면 금융위기 시절 이 나라가 보여준 행동도 다른 아시아 국가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일까요? 저는 그 질문의 답을 다음 일정에서 찾게 될 거라 예감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한국은행 본관 건물. 중후한 석조 외관은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하는 인물은 60대 중반의 박노성 연구실장이었어요. 외환위기 당시 현장을 지켜본 세대였죠. 박노성은 저를 지하 특별 전시실로 안내했습니다. 벽면에는 1997년에서 1998년 한국의 환율, 외환 보유고, 실업률 변화 그래프가 걸려 있었어요. 아시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은 대외 부채 상환 압력과 급격한 자본 유출에 직면했습니다. 여러 국제기관들은 한국 경제의 회복에 최소 7년에서 1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는 이 시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신입 분석가로 야근을 반복하며 수치를 들여다보던 시절, 한국은 한동안 힘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저도 작성했었죠. 다음 전시구역에 들어서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금반지, 목걸이, 팔찌, 금괴 모형이 유리 진열장에 빼곡히 전시돼 있었어요. 옆에는 당시 신문 기사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박노성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정부 주도의 강제 징수가 아니라 방송과 캠페인을 계기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운동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자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수백 톤 규모의 금이 모였고 수백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아이와 젊은 부부, 노인들이 줄을 서서 작은 봉투를 건네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결혼 반지를, 어떤 이는 평생 모은 금목걸이를 눈물 섞인 표정으로 내놓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자본주의 교과서에서는 본 적이 없는 풍경이었죠. 이게 정말 자발적인 참여였습니까? 제 눈빛이 물었습니다. 박노성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 사회적 압력이나 분위기가 어느 정도 작용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징수나 법적 의무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참여 열기가 예상보다 뜨거워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회고도 있습니다. 옆벽에는 외신 기사들이 전시돼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세계가 주목해야 할 사회적 연대 같은 표현이 눈에 들어왔죠. 마지막 패널에는 IMF 차입금 상환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상환이 이뤄진 곡선이었어요. 정확한 기여도를 숫자로 깔끔하게 분리하긴 어렵지만 금모으기 운동과 그 상징성이 외평채 성공과 신인도 회복에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썼던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의 회복은 IMF 프로그램과 글로벌 경기 회복 덕분이다. 그 문장이 지금 이 전시실의 공기와 매끄럽게 맞물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빠져있는 느낌이었죠. 경제학 모델에는 국민이 결혼 반지를 내놓는 변수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제 시선이 한 사진 앞에 멈췄습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아이가 저금통을 들고 있었어요. 표정은 밝지만 어딘가 결연했습니다.
제 가슴 깊숙한 곳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회복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나라 전체가 함께 버티기로 선택한 순간이었죠. 서울의 어느 저녁, 저는 한서연의 안내로 도심 복합문화 공간을 찾았습니다. 공연장, 영화관, 방송 스튜디오, 그리고 K푸드 매장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한서연이 한 뮤직 스튜디오 유리창을 가리켰습니다. 젊은 연습생들이 밤늦게까지 안무를 맞추고 있었죠. 여기에서 세계 투어를 도는 그룹도 나온다고 합니다. 정확한 수치는 회사 기밀에 속하겠지만 몇몇 팀은 해외 투어 수익의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요란한 조명과 음악 사이에서 이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독일의 전통적인 클래식 콘서트홀, 프랑스의 오래된 오페라 극장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문화산업 현장이었죠. 한서연은 K푸드존으로 자리를 옮기며 말했습니다. 김치, 비빔밥, 불고기 같은 음식 이름들이 해외 사전에 등재되기 시작한 것도 몇 년 사이의 일입니다. 그 전까지는 동아시아 음식이 몇 가지 범주로만 묶여 있었는데 이제는 개별 브랜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각국 언어로 쓰인 메뉴판들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독일어로 적힌 불고기를 보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나라의 음식과 음악, 드라마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단순한 마케팅으로 설명 가능한 스케일일까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자 한서연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부모 세대는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 세대 입장에서 요즘 젊은 세대가 해외 무대에서 활약하는 걸 보면 단순한 자랑을 넘어 우리가 버틴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라는 안도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아시아 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되어 변화를 두려워하던 얼굴. 젊은 시절 유럽 산업의 전성기를 누렸지만 새로운 파도 앞에서 끝내 몸을 돌리지 못했던 세대. 여기 한국에서는 전쟁과 가난을 통과한 세대와 글로벌 무대를 누비는 세대가 같은 도시, 같은 거리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미래를 막는 벽이 아니라 앞으로 밀어붙이는 힘이 되었다면 그건 어떤 마음의 구조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카페를 나서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하게 걷고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비정상적인 집중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기억, 위기를 함께 버틴 경험, 그리고 다시는 무너지지 않겠다는 결연함. 그게 이 나라의 일상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몇 주 후, 브뤼셀. 유럽 아시아 공동 세미나 회의실. 벽면 스크린에는 동북아 국가 영향력 재평가 대한민국 사례 분석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는 익숙한 얼굴들도 보였어요. 일본 경제학자 몇 명, 유럽중앙은행 연구원들, 국제기구 관계자들. 사회자가 제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다음 발표는 루카스 바인가르트 박사의 대한민국 현장 조사 보고입니다. 박사는 오랜 기간 아시아 위기와 거시경제를 연구해온 분석가로 이번에는 다소 다른 관점의 결과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1950년대 폐허 사진과 현재 서울의 야경이 나란히 놓여 있었죠.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예전과는 다른 톤을 띄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 국가의 경제 성과를 단순히 성장률과 부채 비율, 인구 구조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례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 모델을 넘어서는 요소를 보여줍니다. 저는 전쟁기념관에서 본 회복 불가능 판정 문서와 현재의 지표를 비교했습니다. 제철소에서 들은 이야기, 과학 캠퍼스의 학생들, 금 모으기 운동의 사진들, K컬처와 일상 속 문화 장면들이 슬라이드를 따라 이어졌어요. 저는 명확한 결론 대신 분석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한국의 성장을 기적이라는 단어로만 설명할 경우 반복 가능성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단순한 운이나 외부 환경의 산물로 치부할 경우 내부의 선택과 집단 행동의 의미를 지나치게 축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문장을 제시했습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함께 버티는 방식을 선택해왔다는 점입니다. 금모으기 운동처럼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행동이 실제로 나타났고 그 결과 회복 속도가 국제기구의 예상을 몇 배나 앞질렀습니다. 일본 측 패널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앞으로도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릴 것이라고 보는가? 저는 잠시 생각한 뒤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미래를 확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전문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한국이 보여준 지난 70년의 궤적은 위기 시에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국가의 장기 성과에 결정적인 변수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강 다리 위의 야경, 그리고 작은 글씨. 한국의 사례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교육과 산업, 문화와 연대를 통해 어떻게 자신만의 길을 만들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실입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유럽 젊은 연구원 몇 명이 노트북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식 위기 대응 모델, 집단 행동 변수 추가 검토 같은 단어들이 새로운 연구 과제로 올라갔죠. 저는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스크린에는 여전히 한강 야경 사진이 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뤼셀의 하늘은 잔잔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강의 불빛들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무너뜨린 선입견, 제가 평생 붙잡고 있던 편견, 그 모든 게 한 나라의 여정 앞에서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인간 정신의 증거였습니다. 세계가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마주하게 되는 순간 어느 나라가 한국처럼 위기를 먹고 자라나는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누군가는 오늘의 한국을 보며 새로운 편견을 깨는 자신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처럼 말입니다. 대륙의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